어제 새벽이었죠.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고요. 이게 한 주간 있었던 가장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에는 최 교수님, 예. 영장 기각이 된 이유, 예. 이 최순실 씨와는 달리 이 정유라 씨에게는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에 의도가 없었다. 이래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면도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증거로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네. 또 그 정유라가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쇠로 하고 있고 본인은 수혜자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공범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깨트릴 수 있는 검찰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사유가 안 된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판사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니 어찌 보면 증거를 더 보충해서 다시 청구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검찰 입장이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구속해서 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들을 모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유라 씨는 어제 이야기에서도 검찰 조사에 앞으로도 좀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또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 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이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기자가 왜 무슨 부분이 억울하냐,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억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을 바꿨죠. 예. 사실은 이제 억울하다고 하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억울하냐? 그랬을 때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러고 네. 말을 바꿨어요. 아, 내가 억울하다는 말을 할 때 언론에서 예. 어떻게 받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다기보다는 알지 못해서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점이 죄송하다. 네.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말을 절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려를 끼친다라는 표현, 또 영장실질심사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21살에 물론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만, 운동을, 승마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에 그냥 가서, 몇 개월 동안 도피한 21살의 정유라 씨가 쓸 수 있는 어떤 용어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닥친 애 아니에요. 정돈이 된 느낌이라는 거죠. 굉장히 말들이, 언어 표현이라든지 어떤 이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돈돼 있다. 그리고, 사실상 언론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굉장히 로키 저자세로 가잖아요.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인정을 안 했죠. SNS에 쓴 글. 예. 그 점은 내가 쓴 글이니까 거기 네. 진짜 죄송하다라고 네. 사과를 하고 그 이해 부분은 모두 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예. 지금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에 대해서 앞서서 화면에서도 보셨고 또 앞선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다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유라 씨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본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한 분도 좀 없잖아 있었겠죠? 방금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준비된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예. 하는 고민점들을 많이 안고 기국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은 정유라 씨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난 수혜자인 것은 맞다. 내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의를 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은 잘 모른다라고 네. 하는 걸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수혜를 받은 건 맞지만 내가 알고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들인데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뭐 엄마 재판에 관련해서도 모른다. 또 예전에 외국에서도 회사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포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에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박원호 전무님께서 한성희 선수 6명을 뽑아서 말을 지원을 해준다더라. 사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6명 지원을 하면은 그냥 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남편 집에 갔어요. 한국에 돌아갔어요.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계속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오긴 했지만 분명히 정유라 씨의 특성상 럭비공 같아서 들어오면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검찰에서도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조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철저히 준비하고 왔다고 저는 봐요. 정유라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최순실이나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모르쇠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압박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불구속 상태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압박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조사하고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과 나중에 진술했던 내용이 충돌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변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조력할 가능성이 있고요. 외부에서도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 입장에서 사실 정유라가 일단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본인에서 일정 부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정유라와 최순실을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공범 관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정유라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지금은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국민적 법감정을 좀 생각하셔서 좀 철저하고 압박 전술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유라 씨가 신변이 이제 자유롭게 됐는데 최순실 씨와 만나는 건 어렵겠죠? 검찰은 일단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그 업무방해죄나 공무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뇌물죄와 관련 여부 또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와 관련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최태민 일가가 뭐 80, 90년대부터
독일로 도피한 자금이 있는지 플러스 삼성이 도와줬다는 78억 원의 마지막 행방, 나머지 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을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강 수사에 남은 부분들은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지난 재판에서 봤듯이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영장이 안 됐다가 다시 재영장 청구를 그렇죠. 해서 된 네. 적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일반적인 조사가 몇 번 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이슈 중에 가장 뜨거웠던 또 이야기가 사드 문제였었는데요. 김관진 전 안보실장 중심의 이른바 독사파가 이 지금 사드 보고 누락 관련해서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또 의혹 제기를 정치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홍표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건 독일 사관학교에서 연수를 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군인 출신 중에 독일 사관학교 가서 연수를 한 예. 그 출신들이 결국 국방부 인사의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사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을 독일 제기했죠. 육사에서 연수를 받았다 해서 독사파 그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줄여서 예. 말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독사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 예. 차원에서. 네. 만약에 예전에 하나회처럼 네. 그렇게 군 사조직이 있어서 군을 장악하고 군을 특정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많은 뭐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돈도 빼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물론 독사파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결국 군의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군의 기강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 기강 문제가 제대로 안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걸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꼭 뭐 사드를 철거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누락이 됐다고 이건 심각한 문제죠. 정부의 영이 서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서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모든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에 관련한 조사를 비롯해서 또 군 기강 문제와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한 독사파 말고도 뭐 알고 지내자, 알자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 한 1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국내 핵심 보직, 특히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자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막으면서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네. 이종근 실장이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사드와 관련해서 보고가 네네. 누락이 됐다라는 청와대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홍익표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의혹 제기의 내용을 보면 알자회라는 축이 하나 있고 독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알자회와 독사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보면 알자회는 34기부터 43기까지의 네. 육사 기수에서 한 기수마다 10명씩 해서 100여 명의 조직이, 사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 조직이 군내의 주요 보직을 담당을 하고 있다. 돌려막기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네. 자, 독사파는 좀 다릅니다. 김관진 실장을 지금 타깃으로 했는데 네네. 김관진 실장이 28기잖아요. 28기고 각 기수별로 한 명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갔다 온 사람끼리 뭐 서로 이제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예, 예. 얘기인데 의혹이 사실 굉장히 저도 의혹 제기가 도리어 더 의혹을 낳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이 네. 맞물리면서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어떤 직을 어떻게 해서 누구누구가 어떻게 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알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나회 때 하나회가 문제가 된 게 92년도고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완전 와해시켰는데 당시에
똑같이 네. 드러난 조직이에요, 알짜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진급에서 제외시키고 또 동기회에서 이미 34기 육사 동기회에서 예. 그 알짜회 출신들을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 조직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고 또 네. 독사파와 알짜회는 기수도 다릅니다. 예, 예. 이쪽은 28기부터 한 명씩이고 워낙에 독일에 뭐 한 명 그 이 유학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기수에서 가장 또 성적이 좋은 학생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마치 이 두 조직이 이 지금의 어떤 분을 사드 장악하고 보고를 사드와 예. 연관성 있는 네네.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 예. 물론 이런 조직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의혹 제기의 어떤 상황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걸 단언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알자회든 독사파든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일단 그에 앞서서 이런 조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의원님? 일단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 스스로가 이제 밝히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기무사령관으로 있는 분 같은 경우도 알짜회 출신이다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조직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보고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이제 김관진 라인이라고 흔히 불리워지는 이제 독사파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칭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이게 협의체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상은 김관진의 진두지휘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보면 김관진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장관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쭉 국방장관을 하고 그리고는 안보실장까지 쭉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 본인의 영향도 세긴 셌지만 오랜 기간 거의 군부 안에서의 상황처럼 그렇죠.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한민구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상화 시켜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른바 타겟이 김관진 전 실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관진 실장이 지금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에 많은 영향을 행사했던 게 맞고요. 사드 도입과 배치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김관진 실장은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리에 관련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김관진 실장이 월권을 행사했다거나 잘못된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조사받을 문제고요. 물론 의혹 수준의 제기가 됐으니까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김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까지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도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군이 인정을 했다라고 한 부분은 군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알짜회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알짜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기무사령관 얘기는 이겁니다. 스스로 내가 알짜회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어요. 다만 언론 보도에서 그 언론에서 이 칼럼으로 논설위원이 이 기무사령관 조 기무사령관이 알짜회 출신이다. 그럼 알짜회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칼럼을 쓴 적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알짜회다고 제가 국방위를 4년을 했고요. 기무사령부를 매년 그 국정감사를 했고 당사자와 얘기를 다 나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럼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뭐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기를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조사도 그렇고 환경 영향 평가도 뭐 한다고 하니까 한미 관계에 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미국의 시간이 충분히 걸린다는 거를 뭐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정용 실장도 그렇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그렇고 각각 한쪽은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의에 갔고 또 정용 실장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것은 국내 문제다. 그리고 기존대로 간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도 샹그릴라 그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단은 한미 두
두 당사자들이 이것이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게 만드는 서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오늘 일단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배치되고 있다. 투명하게 배치되었다.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있다. 투명하게라는 말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 그게 연설문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구에는 없었지만 스스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의미 분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언론들이 사실은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언론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CNBC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 놀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손에 그러니까 중국이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 또 진보적인 어떤 언론이라고 표명되는 뉴욕타임스도 역시 이건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이건 시진핑이 문재인의 구애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뭐 MBC 뉴욕타임스나 CNBC나 한중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상당히 지금 미국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이렇게 그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굉장히 밀착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닌지.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는 이상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이제 이 시점에 얘기한 거에 제가 잠깐 저는 언론학자니까 또 얘기를 하면 뉴욕타임즈는 진보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조사한 대상입니다. 제 책도 있으니까 그건 뭐 진보적 성향은 아니고 뉴욕타임즈는 항상 국가 이익에 맞게 기사를 씁니다. CN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은 자국의 이익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언론들은 자국의 이익과 연관돼 있는 기사를 쓸 때는 자국의 이익을 반하는, 그러니까 개입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기사를 쓰는 게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워딩이 바뀌는 걸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한미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드가 일단 들어온 상황에서 이걸 다시 되돌려 보내거나 전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사드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후보 시대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회 인준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절차성을 찾겠다고 하니까 그게 충분히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도 미국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미국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중국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한미의 공동적 견해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외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철저하게 그냥 국내적인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국내적으로 이게 우리의 뭐 시간대로 가겠다라고는 합니다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뭐 넘어서 조금 더 큰 뭐 평가 항목이 좀 2배 정도 되는 전략 환경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뭐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까지를 할 것인가라고 환경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절차적 문제, 예를 들면 국회의 비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근데 사실 뭐 국내적인 문제로 국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드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에 있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그쪽에 동의하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중국에 또 맞장구를 쳐주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의 일들이 좀 정상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의 최종적인 담판을 벌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으로 미비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뭐 군부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 절차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설득 문제도 있고요. 국회의 설득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성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일부분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미국 내부에서 뭐 한 상원 의원은 사드 배치를 한국이 원치 않으면 그 관련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딕더빈 의원이죠.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의 상원 의원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일단 두 가지 점에 저는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미국 그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 간사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과 관련한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산 중에 1조 원을 당신의 나라에 쓰는데, 당신의 나라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데 당신 나라의 그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우리가 우리 돈을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실제로 세출위원회에서의 간사라면 그 정도의 어떤 발언이 무게가 굉장히 큰 그냥 의미가 개인 있고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민주당. 민주당이라는 점, 공화당이 아니라 또 민주당 상원 의원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미국 내 기류가 상당히 좀 이 한국의 어떤 최근에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 변화, 그러니까 변화라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좀 보수적인 그런 싱크탱크이긴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지금 그 각 언론에 멘트를 하거나 혹은 보고서를 준비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의 어떤 사드 입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딕더비 상원 의원이 만났을 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의 브리핑과 그다음에 실제로 연합뉴스를 만났을 때 한 발언이 차이가 있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한 부분. 그러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딕더빈 의원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 의원님. 일단 청와대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상원이 한 100분 정도 되고 하원이 450분 정도 되는데 개별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다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쓸 상황이 될까? 실제 예를 들면 미국의 국무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드와 관련 정책 결정권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더 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이니까 훨씬 더 중하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미국은 여당이 공화당인데 공화당 의원의 발언이 더 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아니, 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아닙니까?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 사드와 관련해서의 어떤 입장을 지금까지 어떻게 표명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표명했느냐의 어떤 상대적인 거에서는 훨씬 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이건 지금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 사드를, 그래? 그러면 돈을 우리 국민이 할 수도 있어 하고 트럼프가 지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배치한 민주당 정부의 의원이, 그거 뺄 수 있어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결정한 문제였거든요. 사드 배치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실장님은 이제 민주당이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 워딩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당이 더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야당이라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국회가 어쨌든 의회가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책임 있는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발언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저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의원들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언 하나도 사실은 자기 정부에 유리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외교 라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일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은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고민하면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지만 너무 저게 많은 무게감을 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여론들 또 의견들이 충돌될 수 있어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딕더빈 의원이 지난 그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러서 위로를 하면서 우리 상원에서 또 미국 국회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미국의 의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특히나 진보 언론들은 미국의 그 의회가, 미국의 정치가 지금 세월호를 이렇게 위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느낌에 이 유리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면 그거는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한 사람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조금 더 불리한 발언을 하면 이건 미국 상원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 내에서도 여당일 때냐 야당일 때냐 다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때는 그때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당 의원의 발언과 여당 의원의 발언의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은 뭐 좀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 결정하실 거라고 받아들이는 생각합니다. 상대적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정정을 하면요. 청와대 해명 중에 하나는 그냥 미국 시민의 질문의 하나로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이 딕 더빈 의원이 한 얘기이고 아직까지는 미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또 그 발언들이 흘러나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의 상황에서 지금 장관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 발표를요.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를 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샹그릴라가 이제 4일날 끝나서 귀국을 하시니까요. 끝나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갔다 온 이후에 관련한 내용들을 청와대든 아니면 국회든 한 번 정도는 발표할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지 아니면 바로 장관의 인선이 너무 늦어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먼저 발표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현재 지금 이 사드 보고의 누락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이 그 중심에 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있을 때 발표하는 것보다 장관이 바뀐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회에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청문위원님들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 교훈을 바탕 삼아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입장에서 공의 기대와 우려를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 어떤 기대와 우려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된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명에 관련해서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야3당은 부적격 판단을 한 모양인데 조금 속내는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는 야당과 관련해서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서로 다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은 확실해요.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네네. 부적격 의견을 낼 것 같고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를 제외해서 채택을 하게 된다면 임명을 강하게 하게 된다면 국회 나머지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그건 곧 추경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타깃이 확실하죠. 이번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추경과 관련해서 일자리 추경을 거부하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됐고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입니다. 한국의당도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지만 국민의당이 아직은 확정시키진 않은 것 같아요. 입장을. 물론 바로 청문회 끝나자마자의 어떤 논평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박 전 대표의 어떤 그 SNS 글 굉장히 뭐 적합한 분이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이 여론 그 지역 여론이 이게 심상치 않다. 반대를 했다가는 사실 역풍이 불 것 같다. 재벌 개혁에 발목을 잡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어쨌든 국민의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는 김상조 후보자가 큰 어려움 없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처럼 좀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모두 다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격 파상 공세를 하는 것이고 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흠결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뭐 이렇게 반을 검증이랄까요? 이런 검증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문회가 끝나거나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냐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분위기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 얘기했듯이 일정 부분 호남의 민심도 고려하지만 예. 최명길 대변인의 요구를 발표를 보면요. 예. 여론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적극으로 채택하겠다. 네네. 그러나 아예 채택을 안 할지는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뭔가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그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가겠지만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만약에 이 통과에 크게 흠결이 없다. 물론 뭐 전혀 흠결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렇지만 이 그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또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만큼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야당들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여론이 일정 부분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는 흠결이 좀 많다. 그러니까 의혹의 가지수가 참 많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청문회에서 특별히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예. 많습니다. 실제로 청문회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시작할 때는 18가지가 넘는다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게 특별한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고 해명을 잘했다라는 해명 평가가 좀 자체도 있습니다. 다 국민들이 수긍이 갈 만한 내용들이라고 해서요. 아까 이제 여론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적격이라고 할지 부적격이라고 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요. 근데 청문회를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다 직접 다 생중계로 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전체 국민 특히나 각자를 지지하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청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라고 하는 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문 보고서가 적격과 부적격을 동시에 병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택되는 경우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예.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을 다 담아서 네네. 채택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뭐 낙마를 할 네. 정도의 큰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데 이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가 될 수는 없을지 않겠느냐. 이유는 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문회 전까지 언론 보도 이외의 다른 청문회장에서 새로운 다른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하나라도 나왔느냐. 또는 태도.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좌우됐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그 청문회에서 전임 정부나 그 전임 정부나 그랬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새로운 어떤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이 야당 의원들이 계속 추궁했던 건 그 기존의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 없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답하나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답변들을 네. 좀 하셨어요. 네. 아내의 어떤 병 이야기나 혹은 뭐 스스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낡은 가방이 또 이렇게 언론에 화제가 보도되면서 됐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이제 그 감성적인 어떤 그 부분을 좀 많이 자극을 해서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특별하게 더 없는 한은 뭐 납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만약에 김상조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이 정도 흠결이 있다면 논란 자체도 크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경력 내지는 이미지. 뭐 의도, 주장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단계의 윤리성을 좀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네. 결정적인 명분, 그러니까 여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명분이 있는 그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비교적 모두가 부적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1야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이 협치국회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적격자를 그러니까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인데 예. 재벌 개혁의 가장 적임자예요.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사실은 재벌 개혁에 있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도 제가 볼 때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라는 문제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협치의 문제도 저는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국민적 여론이 지지해줘서 임명을 했는데 그걸 발목 잡기로 해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발목을 잡게 되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저는 일정 부분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지금은 이게 채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공으로 나가는 거지만 끝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발목을 잡게 되면 그게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자체의 문제보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에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막무가내로 추경을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을 거고 특히나 저희도 야당 생활 해봤습니다만 예.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명분 있는 추경에 있어서 그리고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자체를 좀 멈추는 이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게 논의하기에는 추경 자체에 대한 여론도 국민들의 동의가 높은 것이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의 당사자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일반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역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논리인데 예.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지게 스스로가 반대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더 심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조 후보자에 이어서 또 오는 7일에 앞서 보도해드렸다시피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3명의 인사청문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특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그 건강보험료 문제 그리고 또 장녀 의 학교 문제 관련해서 위장전입 문제 등이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짚어보죠. 일단 김상조 후보자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에서는 언제나 이 청문회 때 주력하는 어떤 그렇죠. 이 대상자가 예, 예.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사실 문제 제기를 하면 그야말로 발목 잡히게 되는 네. 거고 그렇다고 전체를 전부 다 그대로 채택을 해버리면 지지자들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엄한 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목 잡기와 각 세우기에서 사실은 균형점이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김상조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언급도 했어요. 이 두 후보는 절대 안 네. 된다. 근데 만약에 김상조 후보가 이게 채택이 되고 임명이 강행되는 분위기라면 예. 도리어 나머지 후보들이 더 불리해지는 예. 게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례적으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아니 진짜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사실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지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렇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완전히 혼란스럽잖아요. 각 당도 추스를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 그러니까 정부에 무조건 협조를 해버리면 사실은 당의 존립, 전당대회도 해야 돼요. 언제나 대선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당원들을 또 규합하고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이게 그 대선 직후의 어떤 야당의 어떤 상황이라면 그랬을 때 진짜 이 후보만큼은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또 그런 전략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비춰봐서 강경화 후보가 사실 좀 많이 불리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김상조 후보까지 무난하게 된다면 또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위장전입 문제까지는 또 이제 나왔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더불어서 네. 미국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남편인 이제 교수 남편인 연대 명예 교수의 그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돼 있었다. 이것이 또 후보자가. 새롭게 이제 네.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원칙과 도리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죠. 네, 또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위장전입했던 아파트 자체가 이화여고의 위장전입 전용 아파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결국 학교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화여고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 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이화여고가 가지고 있던 중구 정동 아파트 502호라고 하는 곳이 네네.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25명이 위장 전입을 한 네. 거예요. 전출입을. 근데 그거는 결국 이화여고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강경화 후보자도 문제지만 이화여고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걸 그냥 자기 학교에 좋은 사람 또는 뭐 유명한 사람의 자녀 입학시키려고 한 게 아니겠나 하는 의혹이. 그렇죠. 그렇게 네.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예, 예.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 건강보험 말씀드리면 제가 네. 미국에 13년 살았는데 저도 13년 사는 동안 한국에 건강보험 없었어요. 미국에서 건강보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경화 후보자가 절대 잘못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사과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을 어긴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본인이 편취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히 사과하셔야 되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은 법적으로도 건강보험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사과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지.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변명하는 가운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경화 후보자가 잘 인지하셔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외교부에서 이제 어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 뭐 신고 요건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송구하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앞서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제 위장전입 문제도 그렇고 확실히 상황이 김상조 후보자의 상황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에게 좀 집중한다라고 하는 야당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건강보험 문제는 외교부도 그렇고 본인도 송구하고 사과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인사청문회를 쭉 해보면 대부분 해외 거주를 할 게 온 가족이 다 나가면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네. 가족 중에 일부가 특히나 이제 자식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식이 부양자로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제도적인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실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사청문회가 당일날에 이 스탠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외교 생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좋은 스펙의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있을 때도 그 아시안이고 또 여성이고라고 하는 약간의 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강한 이미지들을 쌓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문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뭔가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혹 제기를 할 때 강하게 부딪히는 삶을 쭉 살아왔을 텐데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로 조금 더 진솔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태도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는데 혹시 예. 아니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마이너리티였거든요. 아시아인 여성.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유엔 인권 이 고등판무관 부판실의 부판무관까지 올라서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또 유엔에서 혁혁한 어떤 사실 그 캐릭터가 있고 또 여성으로서나 혹은 마이너리티로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외교부에서 또 다른 어떤 전범을 또 전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 파고를 진짜 넘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처음 임명됐을 때 굉장히 박수를 쳤다가 저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또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처럼 비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다른 어떤 후보자들에 비해서 좀 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좀 더 있었다. 되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김상조 후보자가 통과가 된다면 남은 후보자들 중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떨어뜨리려고 이 야권에서는 할 그렇게 가능성이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이제 그 대상이 제가 볼 때는 강경화 후보자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 얘기했잖아요. 원칙은 다 좋으면 다 통과시키는 거고 다 안 좋으면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원칙에 접근하신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